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넷째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텃밭인 호남 유세에 나섭니다. 전남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를 찾아 압도적 지지를 호소할 전망입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에겐 험지이자 보수의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 지역 유세를 마친 이재명 후보.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니라 반드시 승리입니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 오늘부터 전남 지역을 방문해 첫 유세를 시작합니다. 먼저 경남 하동의 화개장터를 방문해 청년들과 일자리 및 주거, 출산 등을 주제로 소통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영호남의 경계인 화개장터에서 동서 지역 화합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는데 오후엔 전남 광양으로 이동해 드래곤즈 구장 축구장에서 유세를 이어나갑니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대전환 공약도 발표합니다. 전남 여수의 이순신 광장 유세에선 해양산업 혁신 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산업 전환에 대비하고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낼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된 세계적 세계도시인 순천도 방문해 국민과 새로운 희망을 열겠다는 메시지도 던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거제를 거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까지 두루 돌며 외연 확장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사흘에 걸친 영남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 신도림역에서 처음으로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수도권 표심 잡기에 뛰어듭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나란히 서울 유세에 돌입합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경남 진주에서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해서 이렇게 되면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아 오늘은 서울에서 첫 출근길 인사에 나섭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신도림역 앞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만나는 겁니다. 이후엔 중소기업인들과 AI 시대 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려는 일정으로 해석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 관련 공약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여의도 당사에서 교원조합을 면담하며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고 교육 현안을 의논할 계획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오늘은 서울 유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서울교대를 방문해 예비교사들과 점심 식사를 한 뒤 대한초등교사협회와 2년 전 발생한 서희초 사건 관련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김 후보와 이 후보가 같은 날 서울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가며 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도층 표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 문제가 대선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년간 윤 전 대통령이 탈당 선언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당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공식 취임하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풀어야 할 첫 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해왔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와 협의해 통일된 입장을 내겠다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치고 김문수식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는 여전히 강제 조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출당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던 이전과는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르면 오늘 윤 전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선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탈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김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고 강성 지지층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내일이라도 대통령의 희생적 선제 탈당. 네. 그러면 이게 또 다시 한번 대선판이 휘청거릴 수가 있거든요. 윤 전 대통령 측 한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필요한 건 다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자진 탈당으로 당의 선거운동에 힘을 보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선거 유세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춤과 노래입니다. 한 유권자에게라도 더 관심을 끌기 위해 후보는 물론이고 지원에 나선 의원들까지 운동원들의 율동을 따라춘다고 하는데요. 각 캠프들의 춤 실력은 어땠을까요? 직접 한번 보시죠.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본격 유세를 앞두고 유세팀과 춤 동작을 점검합니다.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가 흘러나오자 8차선 도로 방향으로 서서 춤을 춥니다. 대선 승리를 향해 가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중요한 수단이 율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유세차에선 가수 영탁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강조하는 율동을 따라춥니다. 선거는 즐겁게 해야지 국민들께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춤에 자신 있는 듯하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춤 잘 출 자신 있는 분들만 알아서 조금 추다가 집에들 가십시오. 막춤을 선보입니다. 선배 의원에게 춤 사이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1번 이재명, 1번 이재명. 그렇죠. 후보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직접 춤 실력을 선보였는데 다소 빠른 노래에 박자는 계속 어긋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도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를 잘했으면 이런 대통령을 다시 뽑는 일이 없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한 표라도 더 얻어보려는 간절함이 정치인들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선이 오늘로써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어제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 일자리도 많아지고 소득도 많아지고 취직도 잘 되는 그런 진주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시면은 저는 이번 선거 박진감 있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대선 운동 기간 초반에 대선 주요 후보들이 이렇게 같은 지역을 찾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새 후보들도 일제히 영남을 찾아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각각 영남을 찾았던 이유는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보통의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의 구도를 보면 보통 영남은 국민의힘 텃밭,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정당이 강했는데 이게 인구수에서 사실 호남이 조금 적다 보니까 이 격차 해소를 저희가 수도권에서 좀 만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도가 대선에서는 승부처라고 불리는 이유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영남에서 한 표를 가져오게 된다면, 더 가져온다면 이것은 2표, 3표의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영남에 대해서 구애를 하는 것이고, 또 PK는 수도권 이외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국민의힘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렇게 선전을 해왔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상당히 성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선거는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골고루 표를 받아야지 그 동력을 가지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남, 그러니까 TK와 PK에 더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이유로 영남에 공을 들였다 이런 설명이시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도 일제히 영남을 찾은 건데 특히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영남 표심을 먼저 다져놓고 선거 운동을 이어나가야 어떤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표를 모아갈 때요. 자신과 먼 쪽부터 표를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쪽부터 동심원을 그려가면서 그 동심원을 넓혀 나가는 것이 선거의 정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초반 동선이 TK와 PK로 짜여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면서 복원하고 그다음에 중원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포석으로 읽힙니다. 실제로 TK와 PK를 합하면은 전국 유권자 비율의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영남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완되어 있던 전통적인 지지층 20%를 다시 결집시키는 데 성공하면은 전국 지지율 5%가 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지지율의 앞자리가 바뀔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초반 3일 동안은 영남을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전통적 지지층에 호소하고 다소 실망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영남을 먼저 찾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제 부산을 찾아서는 자신이 보수의 적장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자신에게 표를 주면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확연한 3등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수의 적자가 그렇게 노인 폄하 발언을 하진 않습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만 74세에 무슨 성장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보다 5살이나 많습니다. 46년생이에요. 다음 달이면 만 79세가 됩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뭘 더 성장할 거냐, 미국을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경험과 경륜, 원숙함의 문제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본인의 그런 경험과 원숙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노인 폄하 발언을 통해서 드러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은 보수의 정서, 보수의 기본적인 태도와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좀 상승세를 받았는데 이 노인 폄하 발언을 해가지고 좀 수세에 몰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간에서 이런 농담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고령층들이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100세 시대에서 뭐 김문수 후보의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신체적인 나이보다 정신적 나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1위의 싸움보다 2위의 싸움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역대 없었던 그야말로 후보 교체 파동이 있어가지고 예. 국민의힘에게 실망한 보수층 지지자들이 이준석 후보에게 많이 옮겨가고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 는 사실상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란 보수 대 개혁 보수라는 슬로건을 걸어야지 사실상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말로 보수의 어떤 전체적인 좀 개편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보수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인 영남에 그렇게 구애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각각 저마다의 이유들로 영남을 찾았던 새 후보들은요. 현장 유세에서 이 친근한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장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반말 한번 해도 되죠?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됐다! 감사합니다. 진짜 된 것 같습니다. 날 좀 보소 동지석달 꽃본 듯이 날 좀 보소 큰 절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야구 다들 보세요? 어디 보래요? 부산이 좀 더 문화 도시가 된다 생각하거든요. 관광하러 와도 해운대나 광안리 가는 건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원래도 사투리를 쓰시지만 이번 선거운동 유세 현장에서 각각 지역마다의 사투리를 쓰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투리를 쓴다는 게 어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좀 다가가려는 그런 의도로 풀이가 되는 건데 다른 이미지보다 그래도 어떤 친근한 이미지를 더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성장해온 과정이 사실 좀 생존형이었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가 있었고 사이다 같은 이미지가 다소 이제 국민들에게 강한 이미지로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친근한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투리라는 건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정서라든지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혹은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서투른 한국말 쓰면 되게 귀엽기도 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어쩔 때는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또 안 좋게 보이는 것보다 그런 지역민에게 조금 다가서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아무래도 친근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역을 돌 때마다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사투리를 구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문수 후보는 엎드렸습니다. 의총에서 큰절을 했고요. 유세 현장에서도 큰절을 했는데 이 큰절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읍소의 형태잖아요. 어떤 그 지역민들한테 읍소를 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문수 후보는 그런 낮은 자세, 겸손함이 일종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큰절을 했을 때도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다고 전해지고 지금 그 PK를 돌면서도 연신 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는 호응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그 복원하는 작업을 마치고 중원으로 북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최대한 현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밀착하는 데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먹었습니다. 이제 부산대 학생 식당에 가서 청년들과 같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슬로건이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이 처음으로 대선에 출마하는 거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할 것이고 보수 개편에 따른 보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준석 후보는 좀 더 어울리잖아요. 자연스럽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면서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세대 교체를 주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 대학생들을 만날 때 일체 동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100% 순수하게 자원을 해서 이준석 후보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어떤 시도는 사실 좀 신선해 보인다. 그래서 확실히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인 나이는 어리지만 정치적인 경험은 확실히 노련한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아내, 그러니까 배우자들은 호남 민심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뭐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두 후보의 배우자분들이 어떤 선거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가 배우자끼리 비교하면 확실히 비교 우위가 있죠. 지금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온 김혜경 씨처럼 배우자 리스크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설란영 씨가 호남 출신이죠. 순천여고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와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함께하는 과정에서 결혼의 에피소드도 또 독특하지 않습니까? 예. 제대로 웨딩드레스도 입지 못하고 결혼을 했고 그 결혼식장에 들어와 있던 사복경찰이 하객보다 더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또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8년 동안 했는데 그 경기도지사 배우자로 있으면서도 이렇다의 특권을 향유하는 구설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은 확연한 비교 우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호남 지역을 설란영 씨가 별도로 돌면서 표심의 구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인 제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 이렇게 설란영 씨가 배우자 면에서 확연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의 주요 유세장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동선을 돌면 그것도 그것대로 보도는 되겠지만 아무래도 후보와 같이 다니는 것만큼 조명이 되진 않거든요. 이런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할 수 없는 전략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부분, 민주당에서는 지금 김혜경 씨도 따로 이렇게 호남 민심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후보가 같이 다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왜 국민의힘에서 김혜경 씨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전략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 서울에서 호남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호남에 직접 내려가서 배식 봉사도 하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손을 잡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영남에 가서도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남에 가서 선거운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배우자께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도 호남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한다면 저희 민주당이 영남에 가서 한 표를 얻으면 2표, 3표 얻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가 호남에 와서 아무래도 오신다고 하면 한 표라도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를 얻으면 좋은 것 같고 저는 이런 선의의 경쟁 속에서 지역 구도도 좀 타파됐으면 좋겠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좀 호남에 와가지고 광주에 하고 전남에 와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해서 또 그 공약을 지켜서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요 후보 3명이 영남에서 유세를 하고 그 다음 일정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찾고요. 김문수 후보는 오늘 서울을 찾아서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영남 다음 서울을 택한 이유 뭡니까? 인구를 고려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임기가 개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인사를 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변화된 모습을 김문수 후보가 함께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 포석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990년생 35세의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화두에 오르내리고 있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설란영 씨의 케이스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와 같이 다닐 때 그 언론의 조명이 극대화됩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출근 인사를 하는 일정을 잡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거리를 두는 모양새인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당을 위해서 헌신적 희생을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이 맞습니까? 자진 탈당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과 연결된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이 끈을 당이 끊는 게 맞습니까? 윤 전 대통령이 끊는 게 맞습니까? 대선을 염두에 둔다면 당이 끊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윤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왜 나왔는지 그 뿌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민주당은 이 대선에서 내란 종식 운운하면서 자꾸 계엄에 관한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더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런 정치적 메시지도 내지 않고 그냥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면, 즉 일종의 현상 유지만 되는 것이라면 이 출당이나 탈당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에 경선에 관한 메시지를 내므로써 다시 일종의 정치적 존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더욱 강력한 공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가장 좋은 방법은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본인이기 때문에 직접 결단을 해서 이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윤리위의 회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해서 자진 탈당한다면 더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자진 탈당도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당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으면 안 된다. 윤 전 대통령이 당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나가야 한다는 그 시각 속에는 그러니까 출당이냐 자진 탈당이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출근길 인사 다닐 때가 아니라고 봐요. 사실 같이 다니면은요 오히려 좋은 효과도 저는 안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다른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의 어떤 대선 캠페인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특히 한동훈 후보 같은 분들, 홍준표 후보 같은 분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앞에 신상 문제를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 그러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로는 당장 출당시키고 제명시키면 좋겠지만 사실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의 그럴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저 같으면 일주일 정도 말미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본인이 내보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당에서도 할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것이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성패 여부를 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냐 마냐 이것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자제시키는 것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힘에게 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강하게 3가지 요구를 했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나간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나름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연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메시지들이 상당히 정교하고 또 파괴력이 있어서 언론의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당이나 대선 후보의 반응보다도 더 빠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선대위에 공식적으로 합류하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전 후보가 제시했던 일종의 3가지의 선결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계엄과 탄핵에 관한 명확한 사과와 입장 정리,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하겠다고 표방함으로써 그 유권자들을 속인 것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3번째는 논외로 하더라도 적어도 앞에 2가지는 우리가 이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후보의 결함 여부 자체보다도 일단 이 선거에서 중도 유권자에게 소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김문수 후보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특검법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몇 줄짜리 불출석 사유서는 보다 처음입니다. 그 오만함이 참 대단합니다. 법원 구성원들마저도 사퇴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법원장님은 사퇴 의향이 없으십니까? 수사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하면은 누구도 이제 자유롭게 소신껏 권력에 대항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물론 대법관 전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그 사유서에 적힌 이유가 이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연된 정의도 정의가 아니지만 신속한 정의도 정의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재판을 이례 없이 빨리 한 것, 그리고 절차를 조금 졸속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정말로 순수하게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재판에 관련돼서 순수하게 판결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해결되지도 않을 문제를 굳이 꺼내가지고 대선 한복판에 갖다 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나름대로 자성의 목소리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입법부도 입법부 나름대로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그 청문회를 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소영훈 대변인은 어제 법사위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말씀 드리기 전에요. 조금 전에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신속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올해 변호사 13년 차인데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정의는 신속할수록 좋은 것이죠. 지연된 정의가 정의가 아닌 것이지, 신속한 정의는 본래 요구되는 바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의 대법원에 대한 보복이 도를 넘었죠. 자, 어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하려고 했지만 물론 대법원장은 불출석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청문회장에서 대법원을 성토하는 보복성의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자, 어디 그뿐입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특검법을 한다고 하죠. 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서 대법관 우겨넣기를 하겠다는 법원 조직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 후보 한 사람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법원에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도중에도 이렇게 할 정도인데, 대선이 끝나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세상이 열린다면은 정말로 어느 정도로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이 침해될 것인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처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의 요건을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현행법엔 선거 출마자가 직업이나 재산,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행위를 뺀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죄가 이게 정치에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골프장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처벌 근거가 사라져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부분에 국한해서 그 행위의 개념을 정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로 전환하는 헌재법 개정안도 법안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오로지 묻지마 이재명을 당선시키자. 이거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을 연상케 하는 방검복을 입고 등장해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 귀여우시네. 잘했는데 곽기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그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이 어제 내려졌습니다. 남성 2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는데 양형 이유가 뭔가요? 일단 혐의는 특수 건조물 침입하고 특수 공용물 손상인데 특수가 왜 붙었냐면요. 시기가 야간이었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이 떨어졌습니다. 집행유예가 없고. 그런데 판사가 밝힌 양형 사유는 일단은 다중 많은 사람들이 위력을 보였다. 그다음에 범행의 대상이 법원이었다. 이게 더 안 좋다라고 본 거고요. 그다음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했고 동기 역시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는 그런 집착을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했는데 하지만은 반성을 하고 있고 또 범행이 그렇게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일각에서는 이제 피고인들이 초범이고요. 혐의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징역형이 선고됐어요. 중형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이제 국민들이 봤던 이 법원의 폭동 사태에 대한 충격도 있었고요. 행위 자체가 매우 죄질이 안 좋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의하더라도 이보다 더한 형이 나와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사건이었던 것은 분명한데 아무래도 뭐 다수가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고 그 중에 이제 가담이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판결이 좀 달라질 텐데 아마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경우에 어떤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이 가담 전도가 중하거나 준비했거나 또 직접적으로 판사를 위협했거나 폭행을 했거나 하는 등으로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전체적으로 기소된 이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 같긴 한데요. 국민적 정서에 의하면 이 정도의 사건에 1년 6개월, 1년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판부가 선고 전에 뭐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이게 뭐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닙니다만 좀 특이한 경우예요. 이례적인데 뭐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 형사재판 들어가 보면요. 선고할 때 판사님들이 주문만 이야기해요. 피고인 유죄, 뭐 징역 얼마, 그다음에 양형 이유를 이야기한 경우도 거의 없는데 그 뭐 거의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지 않은데 이렇게 소회까지 밝힌 건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그거는 재판부가 이 사건이 법원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사님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판결문을 썼다 지웠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설시 이유를 썼다 지웠다 이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양형에 대한 생각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 조금 전에 조기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앙형을 생각했다가 조금 덜 중한형을 생각했다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는 뭐냐면 판사가 직접 밝힌 이유에 따르면은 피해자가 법원과 경찰이라는 거거든요. 법원과 경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피해자다.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은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지법 난동 사태로 인해서 다수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6명이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일부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처벌이 가해지는 것, 중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이는 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 사건은 80명이 당일날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96명이 기소됐는데 95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50명이 이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각자의 어떤 행위 양태나 가담 정도에 따라서 양형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느냐,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향후에 이런 범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을 재판부에 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어제 24명이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게 돼 있었는데요. 21명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유가 재판이 졸속 진행되고 있다. 또 충실한 재판 변호를 받아야 된다. 또 아프다. 그러면서 아프다 하면서 또 진단서도 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실제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 가중 사유만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피고인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을 변호인도 그렇고 피고인 본인도 그렇고 충분히 숙고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대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손 선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글쎄요. 손흥민 선수가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는데요. 5월 7일에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혐의는 뭐냐면은 공갈죄예요. 그런데 그 협박, 공갈죄는 이제 협박해가지고 금품을 갈취하는 게 공갈죄인데 이 협박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난해 6월부터 있었던 건데 그 가해자가 누구냐? 20대 여성이래요. 그 20대 여성이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서 억대의 돈을 요구했다. 이게 혐의인데 그러면서 만약에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외부에다가 알리겠다. 그런데 심지어 그 여성 뒤에는 40대 남성까지 있었다는 거고요.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임신은 아닌 것 같다, 허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법적 조치를 결심한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대 여성, 40대 남성 경찰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처벌이 가해진다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공갈죄로 고소를 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단순 공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갈죄 같은 경우에 10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는데요. 지금 둘이 가담했다고 하면 단순 공갈이 아니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동 공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최대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요. 요구했던 금전이 5억을 넘을 경우에는 특경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수사해서 그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국내외 기관 통틀어서 0%대 전망은 처음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국책연구기관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월 전망치 1.6%에서 석 달 만에 반토막 난 수치입니다. 미국 관세 등 대외 요인이 0.5%포인트, 건설 경기 침체 등 내수 부진이 0.3%포인트를 끌어내릴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이 상호 관세를 매기지 않고 유예하는 걸 전제로 한 낙관적인 전망입니다. 지금 상호 관세가 유예가 됐는데 이 부분이 다시 제도화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망한 0.8%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작지 않습니다. 성장률 0.8%는 국내의 기관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전망입니다. 이 전망대로라면 IMF 외환 위기와 오일 쇼크,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역사상 네 번째로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게 됩니다. 오는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할 성장률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인 1분기에 이미 0.2% 역성장한 만큼 또다시 0%대 전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1, 4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내외 불안 요인이 겹친 이번 성장률 하향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에 신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네,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관련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종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개발원이 주요 경제 전망 기관 중 처음이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0%가 될 것이다 예상을 내놨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KDI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네. 기재부 산하 기관이고요. 현재 경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정책을 제언하는 기관인데 올해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 성장세가 멈춘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이제 고착화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KDI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0.8%에 그칠 것으로 봤는데 석 달 전 1.6%였으니까 석 달 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 관세 전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나 우리나라가 팬데믹과 같은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제로 성장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전망치가 트럼프발 관세가 현행처럼 유지가 된다는 전제를 했을 때 나온 전망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본격적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벌일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전망치도 하향 조정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KDI가 이렇게 이제 전망치를 대폭 낮춘 이유는 미국발, 트럼프발 관세 전쟁 영향인데요. 네. 대외 요건으로 인해서 0.5%포인트 성장률이 끌어내리고 그리고 내수 부진, 건설 경기 침체와 같은 내실 부진으로 0.3%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마저도 미국이 상호 관세 매기지 않고 유예하는 걸 전제로 한 낙관적인 전망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미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 상대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합니다. 네. 그러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는 올해 제로 성장이 아니라 무역 전쟁이 격화된다면 마이너스 성장도 불가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제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중소기업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준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중소기업 10곳 중에 8곳이 관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곳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영향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중소기업의 이제 81%가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냈고요.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업은 전체 20%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선 지금 수출국 다변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정확한 관세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주무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 자금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출 다변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요. 또 1대1 전담 관제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수출 기업들의 부진 결국은 고용 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 시장 악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4월 고용 동향을 보면 예. 제조업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12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이제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감소폭은 6년여 만에 가장 컸습니다. 네. 내수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기다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수출 둔화로 제조업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 제조업이 왜 중요하냐? 국내 일자리 창출 1위 업종이 제조업입니다. 전체 취업자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의 고용 쇼크가 이어진다면 내수 경기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지난달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17만 4천 명이 줄어서 코로나 초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처럼 제조업 고용이 충격이 계속되면 소비 위축으로 내수 경기 침체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문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1.8%지만 2040년이 가면 제로, 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어떤 기초 체력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20년 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고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자동차 이외에 신성장 산업이 부재합니다. 여기다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경직된 노동시장과 규제 환경 등 복합적인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장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기업 정서, 과도한 규제를 좀 걷어내서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혁이 시급한데 구조 개혁과 신산업 육성이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상황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종전을 위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오늘 이스탄불에서 만날 예정이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트럼프와의 3자 회동도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오늘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에 참석할 대표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푸틴의 측근인 메덴스키 대통령 보좌관을 수석 대표로 해서 외무, 국방 차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명단에서 빠져 직접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Действительно,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будет ждать украинскую делегацию в Стамбуле. 푸틴이 오지 않으면 협상을 거부하겠다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비난했습니다. Що єдиною перепоною для встановлення миру є відсутність чіткої волі Росії це зробити. 푸틴의 협상 불참 가능성이 커지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 중인 트럼프의 참석을 요청해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회담 전부터 삐걱거리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투표 독려를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인데요. 스크린도어에 대통령 선거를 알리는 홍보물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대선 포토존이 마련됐는데요. 지나는 학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남깁니다. 네, 다양한 곳에서 선거 홍보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외의 장소에서 선거를 홍보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홍보를 위한 빵이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유명 베이커리와 함께 선거빵 출시에 맞춰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의 한 유원지에서는 투표 체험이 진행됐는데요. 나들이 나온 가족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투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투표는 소중한 우리의 권리죠. 반드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서 현재 수도권에는 약간의 빗방울만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는 오늘 오후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지 않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20mm 미만, 제주 산지에는 최대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먹구름이 끼겠고요. 강원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해안과 서해안을 따라서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비와 함께 때이른 낮더위도 주춤합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창원 20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되며 많게는 어제보다 8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리는데요. 제주에는 최대 100mm의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